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시사입니다. 오늘 2025년 3월 1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좀 오전 좀 하락하다가 오후에 반등하다 또 밀리면서 방향은 못 잡고 있고 그냥 종목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그냥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장 끝나면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랑 이제 독일이 돈 풀고 있고, 트럼프 주요 이슈, 또 일본 디플레 탈출, 또 현대차 휴머노이드 오늘 뭐 로봇주들 좀 움직였죠. 그리고 중국 관련된 얘기. 상법 개정안 3월 12일 이제 내일 모레인데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한답니다. 꼭 통과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이제 그 송선재 연구원님 보고서가 있고, 이건 증권주 얘기죠. 넥스트레이드. 그리고 오프라인의 가치 백화점, 또 복맞이 재정비, 요거는 해운업종 얘기입니다. 그리고 SK가스, DLNC, 로보티즈, 인텔리언테크, BHI, 유한양행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고용지표를 보고 파월 의장은 긍정의 사인을 보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오후에 급반등했어요. 좀 빠지다가. 그래서 뭐 반도체, 태양광 좋았고, 금리도 올랐고요. 달러는 좀 빠졌습니다. 유가도 올랐고, 파월 의장의 경기에 대해 되게 자신감 있게 멘트를 해줬어요. 이게 좀 호재였습니다. 고용지표도 괜찮았고, 다만 지금 미국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미국 시황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 연초 대비 지금 나스닥이 5% 가까이 좀 빠져 있고요. 이렇게 많이 빠졌죠. 우리 한국과는 정반대죠. 지금 차트 보시면 그 정도로 좀 안 좋은데, 연준 의장이 한마디 했어요. 미국 경제 괜찮아. 예. 그러니까 이제 용기를 낸 거죠, 투자자들이. 그래서 좀 강세 마감을 했고, 모처럼 어쨌든 유가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규제하겠다, 관세 때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 어쨌든 이 부분이 러시아의 공급을 또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가에는 호재였고,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에서 1조 달러나 감소를 했고, 딥시크 충격 이후로 빨리 회복됐다가 다시 내려왔고, 테슬라도 부진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난 몇 년간 워낙 많이 오른 데다가 수급의 주도권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니까 이제 시장에 힘이 없는 거예요. 좋은 호재가 나와도 잘 반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쉬어가고 싶은 거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치 관심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 지금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미국의 고용 보고서인데 이게 실업률이고요. 뭐 큰 변화 없었고, 그 다음에 신규 고용자 수인데 꾸준하죠. 예, 10만 건만 넘으면 견조한 건데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1000개, 예상은 좀 하회했지만 나쁘지 않았고, 정부 효율화위원회 일론 머스크가 계속 공무원 해고하는데, 그래서 2월 10,000명 연방정부 공무원이 좀 줄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고용지표엔 영향은 주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10만에서 15만 개 유지가 되고 있고, 결론은 여전히 양호하다. 뭐 이게 핵심입니다.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원하는 건 제조업 일자리래요. 예, 정부 일자리가 아니라 정부에 너무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걸 줄이겠다는 거. 이건 40년 동안 이래왔다.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정부가 비효율적이다. 정부 지출 줄이고 민간 기업으로 일자리를 돌리자. 그래서 고임금의 제조. 이건 뭐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제조업 일자리 있죠. 예, 이게 바로 중산층 일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질의 중산층 일자리를 공급하겠다. 근데 굳이 뭐 정부 일자리까지 저렇게 잘라가면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정부 인력이 너무 많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길 축소하고 제조업으로 가겠다. 이렇게 된다는 건 뭐 그 트럼프의 생각인데, 이게 이제 말처럼 될지는 모르겠어요. 고임금 일자리가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그 정책 방향 자체는 뭐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연방 정부 요게 일자리 보세요. 확 줄었죠, 고용자 수가. 예. 줄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공무원 해고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역풍이 불 수는 있지만 나중에 제조업체 일자리 늘고 정부 지출 줄인다면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수 있는 거죠. 파열 의장이 또 좋은 말을 했죠. 우리 서두를 필요 없고 금리 인하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뭐 노동시장 견고하다. 단단하다 이렇게 했고 무역, 이민, 재정정책, 규제 등 네 가지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 변화를 시행하는 과정이 있다. 이런 거 좀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 단단하고 좋은데 뭐 금리 인하까지 할 정도는 아니고 근데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때면 하겠다. 뭐 이런 건데 확인하자. 트럼프 정책 확인하고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파월 의장이 좀 좋은 발언하니까 미국 금리가 4.3%까지 이제 올라버린 거죠. 그 미국에서는 이제 3개월 내 경기 침체 가능성을 거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미국의 주요 주별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예요. 캐나다, 노란색이 차이나, 녹색이 멕시코입니다. 그냥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주가 이 세 개 이 주가 저 세 개 국가에서 많이 수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기다 다 관세 때리면 미국이 피해를 안 보겠습니까? 근데 그걸 아는데도 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예. 그 대부분의 주에서 캐나다, 멕시코 전국. 예. 그러니까 이제 협박만 하는 거죠. 지금도 뭐 중국은 매기고 있지만 캐나다, 멕시코가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죠. 그 얘기는 협상의 카드로 계속 활용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렇게 저 많은 국가를 그냥 관세 때려버리면 경기 침체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도 있는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높은 관세가 근로자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뭐 당연하겠죠. 실질 소득, 예. 물가 올라가니까 관세 정책의 조잡한 처리 방식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막 붙고 이게 너무 복잡한 거죠.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의지가 떨어지겠죠. 물가 오르면. 예. 그래서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또 공무원 해고에다가 뭐 아무튼 되게 지금 미국은요 증시가 그러니까 경제가 나쁜 게 아니라요 나빠질 것 같은 거예요. 예,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좀 시장이 굉장히 좀 어두운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징주로 엔비디아 올랐고요. 뭐 오랜만에 올랐으면 브로드컴이 실적 좋았는데 좀 아쉽지만 고점에서 좀 밀려버렸죠. 그래도 좋은 실적 냈고 AI 반도체 기업들 주가 다 급락을 했었는데 실적 발표하고 브로드컴은 그래도 자존심을 좀 세웠던 거죠. 테슬라는 여전히 부진하고 뚜렷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올라갔는데 반응이 없어요. 일라이릴리는 좀 급락했는데 저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별게 없어요. 왜 4% 빠졌는데. 근데 지난 한 달간 미국 증시 급락할 때 얘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좀 빠진 거 아닌가. 수급이 바뀌면서. 그렇게 보고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임상 결과가 또 긍정적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맥도날드는 주가 좀 올랐습니다. 예, 실적도 좋았고 주방 장비나 뭐 이 차를 타고 가서 이제 우리가 요새 뭐 스타벅스도 하잖아요. 차 타고 가서 이렇게 우리가 주문을 하면 차 안에서 그냥 받는 거죠. 예, 음식을 그런 이제 드라이브 스루 또 AI 기반의 관리 도구 이런 걸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서 매장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레스토랑은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곳이고 카운터에 손님도 많고 드라이브 스루에는 손님이 있고 배달을 위해 들어오는 택배, 도로변에 배달하는 손님도 많기 때문에 이게 엉킨다는 거죠. 근데 이런 AI가 교통 정리를 해주면 괜찮을 거다. 그래서 AI 도입에 대한 부분이 또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일단 급락을 좀 마감하고 반등에는 성공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고요. 자 이제 독일이 돈을 풀고 있죠. 예,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독일의 이 돈 풀기는 저도 너무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변했어요. 독일이 돈 푼다는 거 상상이 나가세요? 그건 자린고비잖아요. 우리 옛날 말로. 예, 정말 돈 안 씁니다. 빚내서 돈 쓰는 거 없어요. 있는 돈도 아껴 써요. 옛날에 그리스가 위험할 때 그렇게 해달라 그래도 안 해준 나라가 독일입니다. 예. 근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재무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독일 경제 브리핑 받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침체. 두 번째,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쨌든 이후에 어찌됐건 간에 트럼프한테 굴욕을 당하고 왔죠. 이거 남 일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면 이제 트럼프가 우리 유럽도 보호 안 해주겠네? 이게 딱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옆에 우크라이나까지 쳐내는 거 보면 국방비 지출하자, 늘리자. 이제 결정을 빨리 내려버리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채 브레이크, GDP의 0.35% 이상은 정부가 부채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출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없애버리겠다고 이제 아직 법이 바뀐 건 아니에요. 이제 투표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 독일, 프랑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 각국의 영국까지 군비가 이렇게 줄었어요. 근데 이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늘어날지 몰라요. 한번 추세 타면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군비 경쟁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추세가 끝났어요. 거의 이건 몇 년 만입니까? 70년 만에. 그죠? 그 역사학자 카티아 호이어는 현대 독일 경제 기둥이자 독일인들이 자부심을 가져온 게 뭐냐면 빌리지 않고 가진 돈으로 버는 거래요. 그게 독일의 자존심이래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 돈을 버는 거. 근데 그걸 포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도 빌려서 하겠다. 인프라 투자하겠다. 독일이 다시 돌아올 거란 의미다. 독일이 침체에 빠진 독일이 이제 성장이 0.2에서 0.7까지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 독일의 GDP 대비 이게 부채거든요. 정부 부채. 얼마 안 되죠. 프랑스랑 영국에 비하면 한참 낮아요. 그만큼 돈 안 쓴 국가예요.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국제금융센터에서도 나온 건데 독일이 이렇게 돈을 쓰면 GDP 대비 재정 적자 전망인데 예, 어쨌든 독일이 앞으로 돈을 이렇게 풀 거라고 합니다. 예, GDP 대비 재정 적자를 이렇게 풀어서 향후에 4%, 4.5까지 풀 수 있고 원래 전망은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이렇게 원래 노란색이에요. 돈 안 써요. GDP 대비해서. 근데 앞으로 이렇게 풀겠다는 거죠. 예, GDP 대비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500억 유로면 연간 1.1% GDP가 올라가요. 예. 그럼 유로존 전체 GDP가 0.4%포인트 오르는 거죠. 그럼 독일 금리 튀겠죠. 유로는 강해지고 달러는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러 약세를 촉발하는 거라 우리 한국한테는 되게 좋은 뉴스 중에 하나죠. 달러가 너무 강하잖아요. 예, 독일이 돈 풀면서 그 기조를 깨버리고 있죠. 어쨌든 돈 풀면 경기는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얘기하면 트럼프의 그린란드 정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매입의사를 표명했고 미국 유럽 간 이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황당하죠. 그린란드를 가져가겠다니. 이유가 있어요. 안보적으로 중요합니다. 러시아 중국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경우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최단 경로가 되는 전략적 요충지래요. 미국은 1951년부터 거기에 공군기지 설치해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했어요. 거기서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광물이 많아요. 히토류가 중국 견제할 수 있죠. 북극 항로 이건 설명드렸죠. 여기 위에 여기가 미국이고 그리고 여기 미국이죠. 이쪽에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돌아서 북극 세빙선으로 깨고 여기가 그린란드잖아요. 빨간색. 일로 가면 유럽까지 가는 거죠. 예, 수에즈 운하 항로 대비해서 30%, 물류 비용 20% 단축할 수 있어요.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는 그 아시잖아요. 한마디로 진짜 거래 기술을 발휘하는 비즈니스맨이죠. 그냥 하는 거 없어요. 자기한테 이득 되니까 미국한테 하겠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반발하죠. 아니 덴마크 건데 왜 가져가겠냐 이거죠. 예. 근데 계속 압박을 하겠죠. 뭐 관세 압박이나 이런 거. 예. 그래서 향후 전망은 그린란드를 가져가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이제 공군기지도 있고 또 북극 항로, 그린란드 히토류 가벌, 자원 개발 이런데 아마 미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냐. 중국을 좀 배척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린란드도 계속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미국 언론이 트럼프 상하원 첫 합동연설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이게 다 거짓말이 많대요. 과장됐대요.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걸 주장했지만 실제 관세 부담은 미국 기업과 소비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까요? 아니죠. 당장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고통스럽게 만들죠. 자동차 산업이 성장한다? 공급망이 이렇게 다 깔려 있는데 그걸 깨버리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오죽하면 자동차 미국의 3사가 우리 힘드니까 관세 좀 유예해 주세요. 자국 회사들이 그러겠어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자국 자동차 3사가 전화해서 캐나다, 멕시코 그 관세 좀 밀어줘 막 이렇게 요청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자국 피해도 커요, 되게. 관세 수익 과장, 수조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거라 하지만 연간 한 2,250억 달러 정도. 이것도 뭐 적은 건 아니죠. 타국 관세를 왜곡한 거 맞죠. 우리나라가 뭐 4배다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4배는 일부 제품이에요. 농산물 정도만. 사실 그것도 어쨌든 뭐 모든 제품 4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과장된 거죠.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다른 선진국과 비슷하고 경제 상황 왜곡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렸다고 하는데 아시지만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 경제 좋았어요. 그죠? 성장했잖아요. 발전소 폐쇄도 오도했다. 뭐냐면 100개 이상의 발전소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폐쇄됐는데 실제로는 석탄 발전소만 감소했고 나머지는 다 오히려 올랐어요. 석유가스 채굴 허가 감소. 예. 실제 석유가스 생산량은 오히려 바이든 때 늘었어요.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하죠. 환경 규제 폐지했다고 했지만 아직 법적 절차 남아 있고 표현의 자유 회복을 모순했어요. 정부 검열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나는 회복시켰다 이랬지만 멕시코만이 아닌 아메리카만 있죠. 표현 AP통신이 미국의 아메리카만 이름이 멕시코만이거든요. 지금 이걸 아메리카만으로 바꿔라 이러고 있는데 그거 거부하니까 AP통신 들어오지 마 이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의 말은 좀 모순이 좀 많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본인이 모르겠어요. 트럼프 다 알고 있죠. 아는데 무시하는 거죠. 예. 위협을 주는 거죠. 지금 되게 좀 과장되게 해서 프랑스 해운사가 투자한다고 합니다. 예, 향후 4년간 미국에 200억 달러. 예. CMA, CGM인데 이거 투자하는 이유가 있죠. 미국에 이제 미국 국적 컨테이너 선단을 꾸리겠대요. 왜? 미국에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미국 시장 놓치면 안 되니까. 근데 중국 선박 규제하니까 선단의 36%가 중국산 선박이에요. 64% 이상이 중국 조선소에서 지금 건조하고 있어요. 또. 예. 근데 미국 국적의 선박은 10척밖에 안 돼요. 여기에 20척을 더 추가하겠다 합니다. 근데 이 선박은 한국에서 만들겠다. 한국에 이제 건조를 맡기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조선소는 작은 컨테이너선을 건조하고 있고 미국은 작은 거밖에 못 만들어요. 지금 선박이. 근데 한국과 중국에 발주하는 선박은 컨테이너를 18,000개나 실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컨테이너선 수준은 이런 중국 규제 또 프랑스 해운사의 미국 투자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여기에 중국도 컨테이너선까지 규제하니까 해운주한테도 좋고 여러모로 한국의 조선 해운주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프랑스 해운사도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 투자를 하는 거죠. 파나마 항만 있죠. 여기 이제 블랙록이 가져간 거죠. 요거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통제하는데 블랙록이 홍콩 기업 CK 허치슨이 저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인수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겠죠. 트럼프는 중국의 1대1로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항만에 투자하는 것에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블랙록이 이끄는 투자 그룹이 허치슨의 항만 네트워크로 인수하는 거는 이런 대응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 좀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이제 신호를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는 고통 없이 이득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요, 행정부는 미국 주가 빠지고 경기가 안 좋아도 그냥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별로 관심을 안 둬요. 일부러. 예, 우선순위 저거거든요. 나는 현재 발생할 일들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더욱 강해질 거로 보니까 주식시장을 보고 있지 않다. 예. 베센트 재무장관도 월스트리트보다 메인스트리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관세, 금리 인하, 정부 지출 감소, 예,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하락. 예, 인하는 중앙은행이 하는 거죠. 예, 정부 지출 감소. 이거를 먼저 한 다음에 하겠다는 게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제 생각이고 트럼프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부진한 것도 하나의 이유죠. 그리고 이게 되게 좀 재밌는 내용인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100년 무이자 연구자. 이거 제가 읽어보니까 이 핵심 뭐냐면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각국의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정부들이 미국 국채 갖고 있죠. 10년 물목 국채 같은 거. 이거 넘기래요. 갑자기.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거 아니에요. 이 뉴스가 나온 거예요. 넘기면 뭐를 하냐면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100년짜리 연구채. 만기가 100년인 채권을 주겠대요. 100년짜리를 만기가. 예, 그럼 100년 동안 미국은 안 갚아도 돼요. 근데 이자만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자도 안 준대요. 무이자예요. 황당하죠. 예, 이유가 있어요. 이걸 무이자로 주는 대신에 그러면 당연히 반발할 거 아니에요. 이자를 안 주는데 대신에 우리가 너네들 보호해줄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주한미군 철수 안 할게. 우리 안보 도와주지 않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말 안 들어?
주한미군 철수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이제 하나의 그냥 가정인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관세를 때려서 재정 수입을 늘려서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 해결하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인데, 기존 채권 보유국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으로 교환을 하면 어쨌든 달러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이거를 말을 안 들으면, 예. 안보 너네 안 도와주겠다 이거죠. 플라자 합의 기억나시죠? 옛날에 일본이 미국하고 합의해서 엔화를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엔화가 2배나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이 나중에 이제 법을 터졌는데, 우리나라에도 어떤 식으로 뭐 이런 걸 강압할지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예, 이 정책이 이제 금리와 달러를 하락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이자잖아요. 이자를 안 줘도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이자 비용이 줄어요. 미국 입장에서. 그럼 재정 적자가 줍니다. 비용이. 예, 일단 비용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주니까 재정 적자가 줄고, 이 이자를 내기 위해서 또 채권 발행하거든요. 채권 발행 안 해도 돼요. 줄죠. 채권 공급이 줄면 채권 값이 올라서 금리가 떨어집니다. 요거를 어쨌든 이제 원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달러가 약해지는 건, 야, 어느 정부가 저 무이자 장기 채권 받고 싶겠어요. 아, 이거 받기 싫은데. 달러를, 기존에 많은 정부들은 달러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는 항상 수요가 있어요. 높아요. 근데 굳이 저거 받아야 돼? 나 받기 싫은데. 아니면 뭐 금으로 바꾸든가 뭐 그럴 수도 있죠. 난 금 사지, 금 살래 그냥, 이럴 수도 있. 그러니까 달러를 좀 약간 이제 멀리 하려고 할 수 있는, 그게 트럼프가 노리는 거예요. 예, 달러 의존도를 낮추자. 예, 그럼 달러 수요가 떨어지죠. 그러면 금리 떨어지죠, 달러 떨어지죠. 두 마리 토끼 잡는 거예요. 가능할진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2의 마루라고 합의가 될 수도 있대요. 그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 또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이제 디플레 종료를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디플레이션 종료 선언 준비가 끝났고, 이제 4가지 조건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다 이제 충족을 했대요. GDP 디플레이 때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건데, 그러니까 경제 전체 물가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고, 예, 그 단위 노동 비용, 그러니까 생산 단위당 노동 비용인데, 임금과 생산성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이제 생산성 향상보다 빠르면 이 비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 속도보다 임금이죠. 임금 뭐죠? 물가죠. 그러니까 물가 오르는 지표들이에요. 다 이렇게 오르는 게 생산계, 실제 GDP랑, 그러니까 1% 잠재 성장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1.2% 성장하죠. 실제보다 더 많이 생산하게 된 거죠. 네, 그럼 경제가 또 성장하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또 소비자 물가까지 이 4가지 지표가 다 돌렸대요. 작년 4분기 일본의 생산갭마저 돌렸기 때문에 이제는 디플레 탈출했다. 일본의 지난 20년간의 물가 하락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엔화는 강해지고 금리 오르겠죠. 그러니까 엔 약세 기조는 사실상 종료됐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설명해드렸지만, 그때 엔 달러 환율이 154엔인가? 그럴 때 이제 그 한 증권사 보고서도 있었고, 여러 면에서 아마 이제 엔화가 강해지지 않겠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엔화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벌써 148엔까지 엔화가 올라갔어요. 엔 달러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보면 원엔 환율이 좀 1,000원 넘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장기간 하락했던 엔화 약세 기조는 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오늘 현대차가 이제 곧 조만간, 이건 이제 뭐 로봇 얘기는 많이 좀 알려드렸죠. 그때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도 한번 소개해드렸고, 근데 이제 오늘 조선일보에서도 기사가 하나 나왔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삼성, LG, 현대차 개발하고 있고, 근데 제일 우리가 이제 좀 유명한 기업은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그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네, 이 시장 커질 거고, 그래서 올해 연말에 그 현대차 공장이 직접 투입이 될 거예요. 네, 그걸 좀 기대하고 있고, 삼성전자 그룹 내 로봇 개발 인력을 통합해서 50여 명 규모의 로봇 사업팀을 일단 신설하고, LG전자도 가정용 집사 로봇 Q9을 연내 출시할 예정입니다. 시장은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커진다. 미국도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예, 다만 이제 한국보다 이들이 좀 앞서 있죠, 사실. 근데 우리는 제조업 강국이니까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카메라 뭐 이런 쪽은 한국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AI 기술이 좀 부족하다는 단점은 존재하죠.
그리고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요게 이제 영상이 공개됐나 봐요. 생산 공장 투입할 계획이고. 그래서 그 여기 나온 내용을 좀 이제 하나 캡처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예, 이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부품을 여기서 저기서 빼가지고 끼워 꽂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꽂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꽂아요. 그 영상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던 기사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그 영상 요겁니다. 요거. 그 제가 영상 캡처해 왔는데 요거죠. 이렇게. 예. 요 세로로 돼 있어요. 이게 원래 가로로 돼 있는 걸 세로로 딱 바꾼 다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학습을 한 거죠. 예. 근데 이런 이제 반복 학습은 인간이 아니라 로봇한테 맡기겠다.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최근 급격히 발전한 AI 기술과 저렴해진 하드웨어 생산 비용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물류 제조 현장에 실제 쓰일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조성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국내 어쨌든 현대차 기업의 그룹에 뭐 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 연말에 테스트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성공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겠죠. 그래서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은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알령 해제된다는 얘기 뭐 계속 나오는데 여기 이제 중국 통이라고 부르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박승창 교수님이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근데 중국 상하이에서 한류 관련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예, 그 상하이 한국 식당 중국 젊은이가 90%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서 막 과일도 마시고 한국 문화를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미키 17이 공개됐죠. 그 중국에서 지금 엄청난 흥행몰이를 또 하고 있나 봐요. 벌써 1,000만 명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국무원이 교육과 문화시장을 더 많이 개방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또 지방정부에서 중국에 블랙핑크 같은 한국 아이돌 공연 좀 해달라. 아니 우리는 하고 싶죠. 중국이 허가를 안 해주잖아요. 그죠? 중국이 허가를 해줘야죠. 그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었고 에이펙 정상회담 10월 말인가요? 11월에 예, 하죠. 한알령 해제 분수령 이게 진짜 핵심이죠.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고, 그다음 2022년 이후 한국 게임 판호 발급 증가했고 중국의 자국 게임 산업 자신감과 미중 갈등 속에서 외교적 의지 표현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시진핑이 마인 알리바바 창업자를 4년 만에 복권시켰죠. 그래서 알리바바는 75조 원 투자로 화답을 했고 민영기업 간담회를 통해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이제 독려하겠다고 했고 중국은 민영기업 수가 3,600만 개고요. 전체 90%. GDP의 68. 민영기업 규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국이 성장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풀어주겠대요. 고용 늘리고. 예. 그 한알령 해제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중국 소비 살고 한알령 풀어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에도 긍정적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박승창 교수는 한국 정부가 심판이 아니라 이제 선수로 뛰어야 된다. 차이나테크 공석 이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뭐 근데 정말 너무 물량으로 승부하니까 가성비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린 더 고도화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어쨌든 올해는 중국이 내수부양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숨통은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알령이란 규정도 없고 또 그간 한국의 영화 드라마 방영이 좌절됐고 콘서트 허가를 신청해도 콘서트 안 열렸죠. 근데 이제 어쨌든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한국에 올 거고 꼭 와야 됩니다. 올해 지금 안 온 지가 11년이 넘었대요. 예, 일단 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대규모 단체 관광 막 올 거고 우리나라 내수가 살아요. 예. 그리고 엔터주 오늘 좀 JYP가 예상보다 좀 실적이 안 좋아서 오늘 좀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겁고, 예, 시티증권에서도 이제 올해 엔터주 매출이 이렇게 성장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앨범과 콘서트 수익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되게 다양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기 있는 아티스트와 신인 그룹이 이제 잘 어우러지면서 좀 실적 안정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냐. 여기에 한알령까지 해제된다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일, 예, 그러니까 3월 13일 날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이제 합니다. 핵심은 상법 개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382조 3항이고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거죠. 예. 저도 이제 이 방송 못하나 했었죠.
근데 어쨌든 이 자꾸 중복 상장하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중복 상장하게 되면 기존 주주 가치가 훼손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법이 개정돼.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주주 가치 훼손하면 안 돼요. 회사 및 주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복 상장, 그러니까 대주주의 가치와 소액주주의 가치가 일치를 안 해요. 지금 많이 좀 좁혀지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핵심은 그겁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가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뒤통수 맞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한국 기업을 장기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사는 주주 가치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 날 통과될지 한번 좀 기대해 보시고요. 그리고 보고서는 아까 이제 현대차 로봇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글로벌 로봇 시장 기존 산업용에서 서비스용 로봇 이제 무게중심 휴머노이드가 로봇이 대세인 거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 더 왜냐하면 이건 시대적 트렌드인 게 고령화 노동력 부족입니다. 이건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형 로봇으로 가야 돼. 이제 집집마다 나중에 우리 스마트폰처럼 흔해질 거예요. 로봇이. 그런 시대가 옵니다. 아니 옛날에 우리가 이거 스마트폰 들고 다닐 거 상상해 보신 분 계세요? 90년대만 해도 그잖아요. 언젠가는 오겠지만 했지. 근데 지금은 뭐 손안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니 또 로봇 시대 오는 것도 순식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3세대죠. AI가 스스로 학습하는 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시장 규모는 굉장히 커질 것 같다. 연평균 무려 30에서 50% 이상 성장할 것 같고 이게 이제 주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게 테슬라, 옵티머스, 이게 아틀라스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요게 디짓, 요게 그 디짓이 어질리트라 그래서 요게 아마존이 이제 인수한 회사고요. 요게 피규어01. 요 회사가 BMW 공장에 아마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요 기업들이 이제 가장 좀 많이 알려진. 중국에서는 유니트리.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춘추전국 시대가 펼쳐졌다. 그리고 핵심은 저도 항상 강조드렸지만 액추에이터예요. 액추에이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관절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영상을 한번 또 함께 배우기 만들어서 그때도 한번 이제 보여드렸던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고 본격적 테슬라의 본격 복음은 로봇은 아무튼 28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준비 단계죠. 계속 양산하면서. 근데 오늘의 핵심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고 현대차가 중심이니까 현대차가 이제 2021년에 소프트뱅크 지분 80% 인수를 했고요. 이런 로봇들이 있습니다. 사족 보행 로봇. 개처럼 생긴 거죠. 그다음 물류 로봇. 요게 인간형 로봇. 옛날에 이게 1세대. 요게 이번 세대. 여기는 유압 방식이에요. 여기는 전기로 다 돼 있습니다. 요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뛰어난 역동성을 갖고 있고 운동 능력이 되게 뛰어나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기 자동차 공장에 투입하겠다. 테슬라도 똑같아요. 자기네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여기 지분 구조 보면 현대글로비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직접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는요 HMG를 설립했어요. 글로벌 간접적으로 보여요. 이 회사가 이 3사가 지분을 간접 보유하고 있어요. 여길 통해서 50%, 정의서 회장이 21.9. 그래서 아마 상장도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제 2세대 전동형 아틀라스를 공개했고 25년 중에 현대차 그룹 생산 공장 투입 후에 28년에 상용화. 그러니까 올해 말에 연말 아까 뉴스처럼 상용화를 그러니까 공장에 투입해서 테스트를 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송선재 연구원님은 기업 가치를 4조에서 10조 정도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4조만 돼도 이 현대 모비스나 현대 글로비스 당연히 지분 가치에도 도움이 되고 10조면 굉장한 수준이죠. 그리고 시너지가 좋아요. 제조 라인 자동화, 물류, 소매, 모빌리티로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정의성 회장 입장에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치가 올라가면 자기가 갖고 있죠. 이 가치가 올라가서 만약 이걸 팔아버리면 나중에 그룹 지배구조 전환해야 돼. 지금 정의성 회장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현대모비스 지분을 갖고 와야 돼요. 어떻게든. 지분이 거의 없어요. 모비스를 지배해야 다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그 재원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현대 글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가치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모비스 지분을 많이 확보하겠죠.
그래서 이 로봇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랑도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스턴 그때 제가 이제 강연회 할 때 어떤 분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상장된 기업은 아니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의 정말 중요한 핵심 사업입니다. 로봇 사업이고 지배구조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장 시동이 걸리면 현대모비스한테는 상당히 좋을 수 있죠. 글로비스랑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이미 고성장 레이스에 돌입을 했고 AI 부품 기술 발달로 생각보다 빨리 상용화 단계에 이를 것 같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완성도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현대차 그룹이라는 자본 플러스 생산 인프라를 통해서 로봇 대량 양산 및 적용 분야 확장을 더욱 가속화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끄는 차세대 로봇 혁명이 시작됐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경쟁력과 현대차 그룹과의 시너지가 기업 가치를 높일 걸로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넥스트레이드 예상보다 흥행입니다. 초반인데 근데 이제 앞으로 3월 24일이 제일 메인 이벤트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 막 다 등록되니까 밤 8시까지 거래하시면 돼요. 그냥 난 장중에 일하느라고 못했다. 밤에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한테는 좋아요. 거래 시간 느는 게. 근데 증권사 직원들은 힘들죠. 누군가는 또 그 시간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참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증권 업종 전체한테는 또 좋은 게 거래 대금이 늘어요. 당연히 수익이 늘겠죠. 그래서 한국거래소 합산 거래대금의 30%가 대체거래소 정도 나왔대요. 그러니까 초기 흥행 15%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물론 이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렇게 추정치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요. 저는 증권주를 긍정적으로 봐요. 저도 이게 아니더라도 대체거래소 아니더라도 왜 금리 떨어지죠. 추경 예산 할 거죠. 거래대금 늘죠.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 다시 올라가고 있죠. 금리 떨어지면 또 채권 수익도 늘어나게 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긍정적이니까 또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은행만큼 줘요. 삼성증권이 7.7입니다. KB금융보다 더 많이 주죠. 이런 높은 배당도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올해는 대형 증권사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오프라인의 가치 백화점. 저번에 이마트 한번 이제 서정현 연구원님이 소개해 주셨죠. 이마트가 이제 정신 차렸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온라인에 쿠팡과 맞짱 뜨려다가 처참히 실패했는데 이제 뭐였죠? 오프라인의 가치가 중요하잖아요. 오프라인 중요해요. 사람은 오프라인도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만 살 수가 없어요. 필요한 거 사러 가요. 근데 거기서 이마트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마곡 트레이더스가 오픈하고 대박 났고 주가도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갑자기 근데 홈플러스 위험하다 그러니까 반사수혜 아니냐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 수혜로 인한 거는 다 반영됐대요. 그래서 그건 조심하라고 합니다. 홈플러스 반사수혜는 반영됐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사람들이 5km 안에 이제 상권이 겹친데 5km 안에 겹친다고 해서 5km를 사람들이 차가 있다고 해서 단골 점포를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역 바로 앞에 홈플러스가 있고 좀 더 가면 돼요. 상권이 겹치긴 해요. 이마트가 있어요. 그러면 홈플러스 간다는 거예요. 굳이 이마트 가진 않는다. 내가 단골이 거기면. 그래서 홈플러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은 홈플러스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닫을지 안 닫을지 아직 모르지만 문을 닫진 않아요. 정상 영업하고 회생 절차는 뭐냐면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홈플러스 영업을 정상화하는 거거든요. 법원이 결정을 해줘요. 너네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 회생해. 아니면 청산. 근데 이 회사는 아무리 운영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청산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이제 정상화 시키기 위해 회생 절차에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여기가 홈플러스는 저는 청산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2만 명이 고용돼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일자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회생 절차에 들어갈 것 같고 회생을 해서 기업을 정상화시키겠죠. 거기에서 뭐 자산 매각이나 이런 거는 뭐 채권단에서 좀 하겠지만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영업은 계속 정상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반사수혜는 이미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백화점 누가 가나 백화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백화점
30년간 백화점수 3배, 매출은 이제 시장 규모 4배 증가인데 2016년 이후로는 백화점은 정체, 수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됐어요. 이제 고착화됐고 럭셔리 수입 트렌드 등에 집중하면서 매출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근데도 백화점 시총은 마치 이 백화점을 구닥다리 산업으로 보는 건지 저도 좀 백화점 좀 빠지는 거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저렇게 여의도 더 현대 백화점에 젊은 분들이 와서 쇼핑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예, 하는데 왜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주가가 저렇게 빠지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 압구정동 현대백화점도 장사 잘 되잖아요. 거기 부동산 가치만 해도 시총보다 높은데 안 가요. 예, 그런 걸 많은 애널리스트분이 지적하셨는데도 주가가 안 갑니다. 근데 이제 올라갔죠. 근데 어느새 벌써 6만 원 근처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참 주가라는 거는 아무리 좋은 걸 우리가 알아도 반영이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반영되면 순식간에 가고 그래서 참 그 인내라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인내심을 발휘한다는 게 예. 어쨌든 백화점은 전략을 잘 쓰였어요. 온라인 채널보다 사야 가치가 있는 상품을 발굴해서 돌파구를 모색했고 팝업 스토어, 맛집 제휴 이게 더 현대 가고 있는 거죠. 성공했어요. 굳이 스마트 가성비 찾는 그 소비자 그런 분들 우리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의 타겟은 가성비 찾는 분은 온라인 가세요 이거예요. 우리는 고소득 고액 자산가 아니면 유행에 민감한 분들 소비자 있죠. 나는 핫 트렌드를 좋아한다. 이런 분들 오세요. 우리가 팝업 스토어 열어드릴게요. 맛집도. 이거를 이제 전략으로 삼았는데 이게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예. 그냥 만약에 옛날에 이제 이마트처럼 온라인으로 막 승부 걸려고 그랬으면 또 이도저도 안 될 뻔했죠. 근데 이런 전략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그리고 어쨌든 대부분 좀 고소득층이 많이 좀 가는 그 쇼핑이죠. 아니면은 정말 유행에 민감한 이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이들의 그 기타 지출, 외식, 패션, 사치품, 레저 등이 비중이 줄질 않아요. 오히려 증가합니다. 불황이라고 해서 줄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도 주가는 싸다. 이런 내용이니까 백화점을 재평가하자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송은 H&M 얘기고 그 어쨌든 지금 H&M을 비우면 안 된대요. 지금 미국이 중국 선박 해운사 견제하죠. 예.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선의 80%가 해당되는데 수에즈운하 병목처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고 선사들이 공통적으로 비용을 자기가 다 떠안는 게 아니라 운임을 올릴 겁니다. H&M은 올해 홍해 수혜가 사라지려고 하니까 새로운 상승 재료가 부상 중에 있죠. 그래서 2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도 있으니까 H&M 비우면 안 된다. H&M을 이렇게 계속 가져가자는 이제 근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가볍게 보지 말자. 그리고 미중 해운 교역량에서 보세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 컨테이너 비중이 엄청납니다. 근데 H&M은 중국 선박이 거의 없어요. 전 세계에서 탑 중에 그러니까 피해가 제일 적어요. 그리고 미국 운송 비중이 40%. 반사이익은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자사주 2조 원 매입도 기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네. 다만 이제 단기엔 좀 주가는 조금 오르긴 올랐습니다. SK가스 울산 이제 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고 복합 화력발 LNG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간 2천억 정도 벌 것 같고 미국에서 ESS 사업도 해요. 에너지 전환 장치. 그래서 퍼 5배 LNG 요 수혜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DLNC 건설도 좋지만 이제 그 소형 모듈 원자로 요거 지분 투자했잖아요. 엑스에너지라고 미국에. 예, 요게 반영이 전혀 안 됐대요. 근데 엑스에너지가 기술력이 좋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표준 기술. 상용화는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기술만 인정받아도 좋은데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DLNC를 사면 이게 그 SMR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걸 공짜로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시총도 저평가돼 있고 수년금은 1조나 되고 올해 이익만 5,200억. 여기에는 SMR 가치가 전혀 반영 안 됐대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위로 올라갈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런 내용이고 로보티즈는 액추에이터 만드는 기업이죠. 로봇. 예,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그 알려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로봇 이게 액추에이터가 제일 핵심인데 매출 비중의 98.6%가 여기에요. LG전자가 또 최대 2대 주주기도 하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40에서 50개 들어가고 국산화음이 상용화에 또 성공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테슬라가 개발 중인 로봇 그 시험 모델에도 이 다이나믹 셀이 이름이거든요. 로봇 그 액추에이터 요거 탑재를 했고 구글 알로하는 제가 동영상 한번 보여드렸죠. 옛날에 함께 배우기에서. 예.
거기에 들어가는 관절에 들어가는 다이내믹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올해 5월부터 또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협동 로봇이 이제 공급되고 자율주행 로봇도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 그 핵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텔리안 테크는 이제 영업이익 올해 흑자 전환, 작년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 원앱이 영국 기업인데 이 회사가 스타링크 경쟁사인데 스타링크가 유럽도 쓸어버렸죠. 그래서 원앱이 힘든데 갑자기 이제 우크라이나에 공급을 안 하겠다 막 미국에서 이러니까 유럽 내에서 뭐랍니까? 야, 원앱 활용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유럽 내에서 하자. 이러니까 이제 원앱 가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원앱에 안테나 공급하죠. 그러니까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요새 막 주가 급등한 거예요. 인텔리안 테크가.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원액과 성장을 동반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숫자, 실적 보여줘야 됩니다. 인텔리안 테크의 좀 아쉬운 점은 실적이 안 좋아요. 모멘텀은 좋은데. 근데 그것만 좀 제대로 오래 좀 보여주면 주도주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할지는 지켜봐야죠. 그래서 매분기 좀 중장기로 투자하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실적 확인하시면서 중장기 투자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제가 빨리 좀 오늘 성경의 경제 슈가에 돼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네. 공시는 그 두 개인데 하나는 BHI 요거 이제 원전 발전 설비 공급이 있었고, 유한양이 있죠. 요거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기술 이전 계약 해지됐다. 근데 요 내용은 베링걸 인게라임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한 건데 요게 이제 5천만 달러 수령은 했고 총 수출 금액은 8억 7천만 달러예요. 한 1조 정도 되는 금액인데, 어쨌든 이제 요게 계약이 취소됐어요. 베링겔 인게라임이 취소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가치를 증권사 제가 이제 찾아봤거든요. 보고서 2천억 정도로 보는 데도 있고 메리츠에서는 5,500억까지 보더라고요. 요걸 이제 감안하면 시총이 10조니까 한 5.5% 정도 가치 절하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미 3월 7일 날 빠져서 반영은 됐습니다. 저 악재는 이제 본승부는 3월 26일 날 폐암 치료제 정체 생존 기간 데이터 나오죠.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어떻게 나오느냐가 주가를 결정한다. 그래서 타그리스가 37.3, 유한양행은 49.3개월 이상을 예상하고 있어요. 1년 이상 늘렸다고 했거든요. 생존 기간을. 이 수치가 발표될지 그러면 주가는 또 좋게 움직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어쨌든 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그래도 강세로 좀 마무리는 됐고요. 오늘 뭐 어쨌든 좀 소외받던 쪽에서 오늘은 정유주 좋았어요. 특히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2차 전지보다 LNG로 좀 보시면 좋아요. 이게 되면 주가가 좀 괜찮을 것 같고 정유주도 더 나쁠 거 없다라는 인식. 그래서 SOL도 좀 다행이고 2차 전지도 LG엔솔 좋았고 요새 인터넷도 괜찮죠. 카카오도. 반도체도 오늘 DB하이텍이 좋았고 다만 하이닉스는 좀 안 좋았습니다. 헬스케어도 일부 좋았고요. 미용 의료기기 오늘 원택도 좋았고 휴젤도 좋았습니다. 한국에 많이도 오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 유리기판도 오늘은 좀 분위기 좋았고요. 건설주에서는 오늘 현대산업개발이 좋았습니다. 반면 영화 뭐 철강주 좀 많이 올랐다가 오늘 좀 쉬었고, 그렇게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어쨌든 빨리 끝내야 되겠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 고려아연 좋았고 하나 좋았고요. S-오일 보험주 좀 괜찮았고 반면에 현대제철, 그러니까 철강주는 좀 올랐지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업종은 아니다 보니까 좀 맞았고, 하이브는 오늘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휴젤 좋았고 오늘 JYP엔터 여기도 아마 실적이 좀 기대 몸이죠. 근데 그렇다고 9% 빠질 건 아닌데 참 저렇게까지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내려온다면 또 중국 관련해선 또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사실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오늘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저도 확인되면 또 한번 내일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요 정도 흐름으로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벌써 3시 20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코스피는 오늘 조금 올랐고 코스닥은 좀 빠지면서 한국 증시는 어쨌든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오늘 조금 못한 부분들은 내일 또 더 붙여가지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